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강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추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 자소서라는 게 왜 이렇게 내년에 폐지가 되는 거고 지금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 좀 할 거고요. 본격적인 자소서 팁은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이어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국어 공부를 이 자소서와 관련된 이 국어 공부와 논술 공부 그 글쓰기 공부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써보는 자소서 요거 강의 전에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드린 링크를 들어가셔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를 비롯해서 대학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인재를 뽑고 있는가. 자, 지금 보시면은 2021 년부터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정시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21 년에는 24.3 이었다가 22 년에는 30%, 23 년에는 40%, 그다음에 자소서 폐지까지 가게 됐는데 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모의 배경이나 사교육과 같은 외부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정시로 많이 뽑았어요. 우리 학력고사나 이런 걸로 많이 뽑다가 이제 수능에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제 등수 매기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애를 뽑아 놓고 보니까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 얘는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1 등인데 대학에 와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대학에 가서는 놀아야겠다. 공부를 안 해야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대학은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뽑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발전적인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자소서도 보고 수시도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시 비중을 엄청나게 늘렸죠,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뽑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갔으면 좋은데 이제 사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래도 정시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시가 믿을 만한 게 성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점점 정시 비율을 늘려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일 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세한 일정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PPT 나눠 드릴 때 그때 보시고요. 7월 4 일부터 당장 시작이죠. 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제 7월 4 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9월 13 일부터 24 일까지 이제 전형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15 일쯤에 합격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합격자 등록 그리고 미등록 충원 및 합격 통보 마감은 12월 말까지 이렇게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아마 대부분 일정이 끝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시 제외 국민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작년에도 줄었고요. 올해도 지금 보시면 76명 가량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애들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고 대학에서 점점 이런 불확실한 요소를 점점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전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전 세미나에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서류가 다 준비가 돼 있으실 거예요, 지금쯤 되시면.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혹시 빠뜨린 게 있다면 체크하시고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리고 아직 서류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어리신 분들은 꼭 서류 작업을 몇 개월 전에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닥쳐서 하면은 특히 현지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바로 안 끊어 주는 데가 많아요. 지금 국제 학교나 이런 데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필리핀 학교라든가 태국 로컬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서류를 끊어 달라고 하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뭐 출석부를 달라고 했는데 뭐 출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 자기가 알아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꼭 자기 성적표 그리고 출석부 갖춰야 되는 서류들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년도에 자소서를 써야 되는 대학들입니다. 거의 다 거기에 해당하는 하는 학교에 쓰시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셨겠죠. 자, 가톨릭대, 건국대 쭉쭉쭉 해 가지고 주요 대학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총신대 이 정도가 자기소개서를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는 학교들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려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교대는 지금 다 안 됩니다. 지금 서울교대라고만 써 있는데 교대에 관련된 학교는 전부 다 이제 자소서 안 받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성공회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은 이제 자소서를 안 받습니다, 지금. 자, 자소서 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소서 당장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 문항이고 2번은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은 자유문항이에요. 대학교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 자유문항 한 개를 추가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글자 수를 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것은 1,500자라고 돼 있고요. 800자, 800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거의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글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800자 이내로 줄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소서를 왜 쓸까? 자소서를 왜 쓰라고 할까?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체 뭘 보려고, 이 아이 뭘 보려고 자소서를 쓰라고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를 우리가 냅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를 낼 거고,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학생부에 준하는 그런 서류들을 내실 거예요. 예, 학생 때 했던 그 활동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될 텐데, 한 10개 정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 다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소서에서는 그걸 뭐 하는 거냐? 그 서류상에서는 이렇게만 써 있어요. 자, 내가 무슨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 그걸 하면서 이런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한 3-4줄 정도로 간단하게 쓴 거를 갖다가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부에서 하이라이트 부분, 이 학생부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학생부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나만의 이야기를 어 심사위원분들한테 정말 잘 보이게 하이라이트 쳐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소서를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쭉쭉쭉쭉 이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자기가 준비한 질문들도 있을 거고 자소서를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셨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플로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 자소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전공 적합성, 지금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지금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로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전공을 딱 하나만 하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공을 자기 전공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전공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국어 교육을 제가 전공을 했지만 그 국어 교육을 딱 하나만 하는 추세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 국어에 관련된 모든 계열을 두루뭉실하게 엮고 있어요. 점점 학문의 경계가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공 계열 관련해서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성적이에요, 성적. 성적,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전공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얼마나 했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경험을 쌓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공 적합성이 엄청 중요하냐? 의대 교대는 전공 적합성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맞춰서 써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빡빡하게 맞추려고 '아 이건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개념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전공 적합성이니까 보통 이제 교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교사들은 어딜 가냐면 교육봉사 같은 걸 많이 가고요. 의대생들은 뭐 의료봉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겠죠, 이제 그런 학교를 쓴다면.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제 의료 봉사활동을 가서 또는 교육 봉사활동을 가서 진짜로 가르치고 진짜로 뭐 주사바늘 꼽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 가지고 뭐 해 봤자 뭐 방 청소, 환자하고 말 걸어 주기 뭐 이 정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전공하고 적합하게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뭔가 쪼끔 아쉽고 교수님들도 이거 알아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업을 체험해 봤다.' 이런 체험 위주의 활동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과목에 대한 역량,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만큼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얼만큼 잘 준비를 했는가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한 것이 카 키자니아를 간 것이 아니다." 이 키자니아는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은 어린이들이 직업 체험하는 곳이에요. 가 가지고 지금 이마트도 있고 진로 상담센터 지금 소방복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아이들이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가서 말 그대로 그 안내하는 선생님 말 따라 가지고 소방관 됐으니까 불 끄는 신용 한번 내 보고 이마트 가서 고객 접대 한번 해 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일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수님은 그런 전문적인 활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거기 가서 뭘 느꼈고 그래서 느낀 걸 바탕으로 무슨 준비를 했는가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데 1,500 자를 써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1,500 자면 A4 용지로 썼을 때 11 포인트에 11 포인트로 썼을 때 쓰기 포함해서 이 정도 양이 나옵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채워지는 양이 나와요. 자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1번 문항 1,500 자는 이제 두 개 에피소드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 수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750 자, 750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게 되고요. 2 번은 이제 한두 개 에피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400 자, 400자 하면은 이제 두 개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한 750 자, 770자 정도 맞추면 한 개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겠죠. 3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00 자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열이 아니라 성장 과정 느낌점 중심을 쓰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소서를 쓰다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1 학년 때 무슨 활동을 했고 2 학년 때 무슨 활동을 했고 3 학년 때 무슨 활동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은 다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학생부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자소서에다가 똑같이 그냥 옮겨 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소서에다가는 여러분은 뭘 쓰셔야 되냐? 내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점, 내가 그걸 하면서 배웠던 점, 모자랐던 점, 뭘 어떻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점 이런 것들을 써야지 뭐 활동이 나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을 채우고 줄여 나가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1,500 자가 이제 A4 용지 3분의 2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적은 양은 물론 아니지만 막상 써 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양을 못 채워요. 이 1,500 자라는 양을 채우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 글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든 억지로 채울 수 있겠지만은 1,500 자라는 750 자, 750 자의 분량을 채우다 보면 일단 두 개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일들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땠는데 어땠던 것 같다.' 그런 거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점점 자소설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양을 먼저 채우세요. 지금 1,500 자라고 되어 있는데 더 쓰셔도 됩니다. 한 2,000 자 2,500 자만 쓰세요. 쓰신 다음에 에피소드가 한 3개 4개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세요. 그래도 잡이 넘어간다. 그래도 양이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필요 없는 문장들이 있어요. 한 자소서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일 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몇 시간 뒤에 한 12 시간 뒤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쓸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입니다. '어 이 문장은 왜 두 번이나 써져 있지? 똑같은 말인데 이건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면 양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쓰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쓸까? 자 기존에는 1 번에다가 성적 향상, 2 번에다가 동아리 활동을 연결지어서 썼습니다. 근데 1번 질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래요. 그러니까 성적 플러스 활동을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자 합쳐서 1 번에 쓰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개수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3개 써도 되고 4개 써도 되고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 개를 꼭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진학 상담할 때 추천하는 개수는 몇 개냐? 2 개입니다, 2 개. 750 자, 750 자. 2 개를 맞춰서 써 주시고 3개 하면은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그냥 활동만 나열을 하고 그때 내가 뭘 했는지 쓰면은 그냥 500 자, 500 자, 500 자가 그냥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한 두 문장 정도 하면은 750 자씩 2 개를 하면은 적당하게 글이 써집니다. 팁이라고 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 중에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PPT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문과형 인재와 이과형 인재가 합쳐진 거를 갖다가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번 쓰는 법입니다. 2 번. 질문이 이거예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쪼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경험한 걸 써야 되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학교를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아요 지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입학하자마자 거의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가 한 3 월, 4 월쯤에 터졌으니까 그때부터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다 전환이 되면서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나가 봤자 한 100 일도 안 나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한국도 아니고 특히나 해외에서는. 아직도 온라인 스쿨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보면. 그럼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되냐. 아 해 봤자 이제 줌에서 이제 조별 과제한 거 아니면 정말 잠깐 만나는 사이에 프로젝트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없는 것 중에 이제 끌어다가 써야 되는데 쓸 때 이제 좋은 예와 나쁜 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쁜 예입니다. 자 반티를 맞출 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이제 반티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뭐 이름을 적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급식을 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 가지고 내가 뭐 급식을 대신 갖다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창문 담당이어 가지고 학교에서 뭐 환경 미화 그런 담당을 맡아 가지고 이제 환 창문 환기 담당을 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왜 나쁘냐고 써 놨느냐.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똑같은 에피소드는 뭐 좋을 수가 있어요. 반티를 맞출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 그리고 급식을 갖다 줬다. 그리고 창문 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 에피소드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만 쓰고 끝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에피소드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에피소드가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내가 반티를 맞출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티를 맞추지 않더라도 조별 과제를 할 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을 잘 진행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수 타서 안 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연극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맡기 싫어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가? 내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써야 될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주석이 안 써져 가지고 잠깐만 줄일게요. 네. 써야 되는 거는 이제 뭘 써야 되느냐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써 볼게요. 자, 여기서 네, 여기다 써 볼게요. 네. 내가 했던 일 네 당연히 들어가죠. 내가 했던 일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운 점, 내가 뭘 배웠는가, 그리고 느낀 점 쓰고 배운 점 쓰시고 그다음에 반성할 점.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뭘 느꼈고 뭘 반성했고 뭘 배웠는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만 써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뭘 보고자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2 번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소서 중에서는 그나마 비중이 적은 곳이에요, 2 번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성을 평가할 때 뭐 100 점까지 인성이 있어 가지고 얘는 인성이 70 점짜리, 얘는 80 점짜리, 얘는 안 도와줬으니까 30 점짜리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평가 기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심사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가 공부만 하다가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얘가 갈등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나는 갈등 관리 신이다. 나는 나한테만 오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쓰셔야 되느냐? 내가 했고 느끼고 내가 그때 했을 때 분명히 잘 안 됐을 거예요. 내가 해결했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내 마음대로 안 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반성할 점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배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대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글을 써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유문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확인해 보시냐면은 대학마다 거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대학마다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은 뭐가 써 있냐면은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우린 이런 인재상을 만들길 원한다. 우리 대학은 이런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세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지원하는 과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상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인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연세대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국제통상학과를 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퍼온 거예요. 자, 국가 사이 관계, 국가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비국가적 집단과의 접촉과 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과 시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엄청 거창하죠 보면은. 자, 이거를 다 써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씩 뽑아 먹으라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아 국제기구에서 뭔가 활동하는 걸 원하네?' 그러면은 '나는 국제기구에서 이거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그 에피소드를 갖다가 뽑아서 쓰면 되겠다.' 시민단체와 관련된 건 우리 지역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이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네. 자소서에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소스를 뽑아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 대학이 원하는 방향성은 이거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나는 이런 점을 더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팁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주의 사항 같은 건데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 등 무슨 부모의 직업이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뭐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외교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됐다. 아니면은 선생님이 누구누구고 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무언가 써준 듯한 뉘앙스를 보이거나
아버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쓰면은 안 됩니다. 바로 페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쓰시면 안 되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뽑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글을 기깔나게 무슨 그 만연체로 써 가지고 글을 화려하게 잘 쓰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음 들어갈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가, 내가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스페셜하다는 것을 잘 어필을 하는가, 이거를 내용을 보겠다는 거지 무슨 문체의 화려함 이런 거를 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춤법이 좀 이상하고 자신이 없고 이런 건 고쳐야겠지만, 너무 뭐 수사법이나 뭐 처음에 무슨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이트에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제한 시간 주고서 이제 90분 안에 쓰세요 이게 아니고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겁니다. 미리 써 놓고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는 곳에 미리 써 놓으시고 계속해서 고쳐 놓고 마지막에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위성이 문제라고 있는데 이건 쪼끔만 이따가 볼게요. 자, 유사도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유사도의 문제.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베낀 경우. 베낀 게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썼는데 같은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하면 됩니다. 대형 학원에 가 가지고 엄청 유명한 강사한테 이제 첨삭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첨삭을 했는데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을 써 줬고 전부 다 같은 대학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유의 수준은 이제 5%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5% 정도는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30% 미만, 5% 이상이면은 이제 소명 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이제 소명장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좀 해 달라. 소명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날아오면은 그때 이제 소명을 하시면 되고, 30% 이상은 위험 수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잘라냅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대형 학원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표현법을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쓴 경우, 아니면 노트북을 공유해 가지고 누군가 복사 붙여 넣기 한 경우, 아이들끼리 이제 "아 너 자소서 어떻게 썼어? 나도 좀 보여줘, 보여줘." 하다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경우만 조심을 하면 된다. 엔간하면은 자소서는 서로 보여주고 돌려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 자, 방금 했던 얘기들 이제 써 놓은 거고요. 그 외에 이야기 이런 것들 자소서에 대한 비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격가지 얘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이제 당위성의 문제 이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느낀 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느낀 점.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배웠다." 아니면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정말 좋았다." 뭐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어떤 활동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의사 활동 본료 인류 봉사 활동을 갔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어 교육 활동을 갔든지 이런 활동을 가서 활동을 했다면 "나 많은 것을 느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써야 돼요? 내가 거기서 특별히 했던 생각들, 나는 교육 봉사를 갔더니 의료 봉사를 했더니 뭐 이런 것들이죠. 후진국에 갔더니 너무 의료 시설이 열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에서, 그리고 활동하려면 그런 데서 이제 도움을 주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그걸 해 가지고 그냥 많은 것을 느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쓸까 싶지만은 써 보면은 막상 써 보기 시작하고 아이들 것을 보면은 열에 한 7 명, 8명 정도는 그런 표현들이 자소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전체를 꿰뚫는 포인트. 자, 첫 번째입니다. "성적보다는 발전을 쓰자." 자, 세부 사항에 이제 발전 사항을 적으면 된다. 몇 점 맞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근데 이런 면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고요. "학생부를 알자."
자, 여러분들 학생부를 다 끊어 보세요. 자, 학생부 지금 다 끊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끊으셔야 될 분도 있는데, 학생부를 미리 끊어 보시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 대학교 들어가 보시면은 연구 기준, 탐구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교과 영역 해 가지고 평가 영역이 있어요 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 학생부가 내가 활동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번호를 나눠 가지고 그 영역을 구분을 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 5가지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교과 영역부터 해 가지고 한 5개 영역이 있어요. 그럼 활동을 10 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과 영역에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구분 지어서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2 개, 2 개, 2 개, 2 개인지, 2 개, 3 개, 2 개, 2 개인지, 아니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지, 없는 파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부 사항 쓸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합격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과에 넣어야 합격을 할까?'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3년 동안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제 어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경쟁률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확히는. 경쟁률을 보여주는 사이트 진학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그리고 3년 동안의 그 학과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보세요. 그다음에 그 3년 동안 경쟁률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물론 한정돼 있지만 12년 특례나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지만 거기서 경쟁률이 그나마 낮은 학과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위 3 개는 빼고 제일 하위 3 개는 빼고 그다음 거 한 4위 정도부터 아래서 네 번째에서 한 여섯 번째부터 거기서 지원을 해야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똑같아요. 특정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작년에 봤더니 경쟁률이 제일 낮아. 그래서 이제 '나는 거기다가 써야겠다.'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년 동안 자료를 보시고 아래서 한 네 번째쯤 다섯 번째쯤 되는 학과를 공략을 하면은 좀 성적이 애매해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이름 있는 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례 정도 지원한다 치면은 성적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학생일 테고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점점 이제 '경쟁률이 세지고 있다.' 이것만 쪼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해외로 나가느니 안전한 한국에서' 한국도 요즘 좋잖아요.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영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안 되고 그런다면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권 쏠림 현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상황이 이래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있는 부산대, 뭐 전북대 이런 이런 대학들 있죠. 미달되는 대학들이 나왔습니다. 미달되는 대학. 그러니까 학생들이 합격을 해 놓고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지방대 같은 경우 특히 70%가 합격을 해 놓고 등록을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냐?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서울살이 한번 해 보고 싶고 점점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줄어든 아이들이 점점 자기들 지방에는 인프라가 없고 자기 있던 곳에는 그리고 자기가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곳에는 충분한 인프라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작년까지는 한 2대 1 이랬던 곳이 그 서울 이제 이름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무슨 주변 변두리 떨어져 있는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2대 1 이었던 곳이 갑자기 작년에 뭐 10대 1, 8대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점점 경쟁률이 심해지고 있고 특례에서도 그나마 특례는 괜찮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점점 확실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전략이에요. 이제 굳이 서울권이 아니라도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입학을 해 놓고 거기서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입학을 하신다면. 경쟁률을 그럼 언제 보느냐? 무조건 들어가고 싶은 학과, '내가 이 학과는 꼭 들어가고 싶다. 이 학과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미리 지원해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그래도 6개 정도 쓸 수가 있잖아요. 6개 카드가 있으니까 6개 카드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지원할 건데 한 2개 정도는 마지막에 경쟁률을 보고 나서 경쟁률이 미리 거의 다 나오고 나서 직전에 그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 갖고 있는 나머지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마지막에 네 마지막 날에 딱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전략을 짜시는 거죠. 자 쓸 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대학 학과의 취향에 맞춰야 된다. 특징을 나열해서 써 보자. 학교별 인재상을 확인해 보자. 딱 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쓸 때는 이제 자소서는 인제 일정한 폼이 있어요. 이제 자소서를 썼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제 기대하는 그런 폼들이 있습니다. 논술을 쓰거나 일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폼들 '아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도를 그리고 나서 미리 개요를 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소서를 받아보고 나면 이제 "첨삭해 주세요." 해서 받아보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삭 불가."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예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1 번에서는 뭐냐면 이제 "학과 공부와 관련해서 활동을 써라.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써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전혀 엉뚱한 거기서 쓰면 안 되는 내용을 썼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첨삭 불가." 뭐 이런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이런 내용을 써 주세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나서 지도를 그려보고 나서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나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쓸 때는 이 동아리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이제 신문 동아리를 했으면 신문 동아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뭘 느꼈고 내가 무슨 반성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문제들인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이거 PPT 드릴 테니까 문법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구분할 수 없겠다. 내가 이게 무슨 뭐가 이상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한번 보시고 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워밍업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나중에 풀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짜잘한 팁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쓰다 보면은 이제 빨간 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글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컴퓨터가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맞춤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함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든지, 던지, 띄어 이런 것들 뭐 어이대하고 아이대 이런 것들 구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고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춤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밑에 슬라이드 노트에 있습니다. 답이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이제 예상되는 질문 제가 몇 가지 답변을 해 주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소서만으로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소서 때문에 합격하고 자소서 때문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소서가 뭐 전체 입시 비중이 이제 100 이라고 하면 자소서는 몇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예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쓴 자소서 때문에 작년에는 똑같은 성적을 들고 갔는데 불합격했고 이번에는 누구누구한테 유명한 강사한테 자소서를 고침받아서 갔는데 그때는 합격했더라. 그러니까 자소서를 잘 쓰면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면은 제한사항이 있었잖아요. 1 번은 1,500 자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2 번, 3 번은 이제 800 자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받아보면은 대학에서 진짜 실제 이 자소서를 받아보면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소서들이 70 에서 80 입니다. 정말 잘 쓴 자소서들은 한 30%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70 에서 80에 해당하는 그 자소서를 잘 못 쓴 아이들이 전부 다 불합격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붙었는데 그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 절대적인 이유는 성적이에요, 성적. 일단은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특례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12년 특례나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알아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명에서 200명 정도 한 학년에 그 정도 되지만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년에 10 명, 20 명 뭐 적게는 진짜 한 5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성적이 아무리 잘 받아도 이거를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서 이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당연히 이 학생이 뭘 잘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소서가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년 특례 같은 경우 특히. 자 그럴 경우에 잘 써야겠죠. 자소서가 장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쪼끔 다릅니다. 지필고사를 보잖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지필고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소서는 갈린 길이 된다면은 한 2 점에서 3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가져가실 때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3년 특례의 경우입니다.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쓰고서 선생님한테 한번 갑니다. 어떤 "자소서 좀 봐 주세요." 하고 가면은 이것저것 막 고쳐져요. 그 고쳐진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렇게 쓰면 너 떨어진다. 내가 다시 써 줄게." 그러고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또 갑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또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 내가 다시 써 줄게."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자소서는 완성이 안 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쓰는 거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식을 맞추고 형식을 맞추는 거 외에 정말 잘 쓴 자소서는 무엇이냐? 사람들도 잘 몰라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게 완벽한 자소서, 고칠 게 1도 없는 자소서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특히 자소서보다는 이제 지필고사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되 어느 정도 마음을 놓으셔야 될 때가 와요. 이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해 하겠다. 내가 내도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까지 계속해서 쓰고 고치고 하시고 마지막에 낼 때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 질문은 이제 줌 채팅창이나 이런 데 남겨 주시고요. 그럼 원장님이 전달을 해 주실 거고 아까 말했던 이제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창의융합형 인재는 뭐냐면은 2015 년에 2015년 지금 2022 년이니까 이제 7 년째죠. 이제 곧 있으면 바뀔 거예요 이것도. 7 년마다 바뀌니까 바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등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국제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밟고 나면 '이런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지침 같은 거예요. 자기 관리 면에서, 지식 정보 처리 면에서, 창의적 사고 면에서 이런 면에서 '이런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고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문이과 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과인데 국어를 잘하는 애, 과학에 관련된 전공을 하는데 문학된 철학도 잘하는 애, 이런 애를 뽑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성적이고요. 과학 전공을 하는데 국어 성적이 100 점이 맨날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창의융합형 인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소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국어과를 만약에 인문계에 관련된 뭐 영어 영문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수학이나 과학에서 상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이나 그때 내가 했던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공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써내려 가시면은 쪼끔 더 차별성 있는 자소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건 옵션이에요. 정말 이제 쓸 게 없고 내가 정말 전공과 관련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평범하게 그냥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써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원장님 전달해 주시고 어렵고 전달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적해 주셔도 됩니다. 네, 해외에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회사
걸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맞춤법이 잘 몰라요. 그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한국 학생들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어도 레포트를 쓸 때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생겨요. 이게 왜 생기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살게 되면 한국인이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일단은 환경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 시간이 3 시간 정도 있지만 주에 3 시간 많으면 이제 4 시간 5 시간 있지만은 그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생각을 하고 영어로 글을 쓰고 영어로 과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 학생들은 24 시간 한국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아는데 외국 학생들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래야만 문법 부분이에요. 대, 안, 의, 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뭐 어렵나? 이런 것들이 왜 헷갈리나?' 싶겠지만은 의외로 발음이 똑같은 것들 있죠. 특히 발음이 똑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의, 애 같은 거는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것들을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도 아니고요. 문제지에 적혀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접해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 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레포트를 썼는데 맞춤법이 틀려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국어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아 나는 국어 과목을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어에 관련된 모든 잡지식을 전부 다 흡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어 영역인 세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이게 문법도 포함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지만은 이 세부 과목에 대한 공부가 각각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은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문학은 잘 풀어. 난 문학에서 특히 시 부분은 어려운데 나는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소설은 잘 안 돼.' 독서 부분은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문학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소설, 자아, 세계 뭐 이런 용어들. 자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시에 대해서 뭐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부분 이제 파악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제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제 문화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문화 작품이 있고 그거에 따른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문제집 한 3 권 4 권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다 공부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느냐? 양보다는 양을 채우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이 답에 내가 도달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답에 도달을 했고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가? 이거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푸는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그 세부 사항을 연습을 하시고 고쳐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비문학에서 다른 말로. 문과 아이들은 이제 뭐 과학 지문이 나오면 힘들어하고요. 과학 전공한 아이들은 이제 문과 지문, 인문, 뭐 예수 이런 게 나오면 좀 힘들어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문장이나 문단 그리고 글을 필자의 의도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영역별 문제풀이 경험을 좀 쌓으시면 됩니다. 세부 영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문, 사회, 예술, 사학, 기술, 복합 이렇게 6 가지 과목이 있고 복합은 이제 합친 거니까 5 가지 영역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큰 틀에서 전략을 확보하시고요. 이 답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는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스스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시고 안 되면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세부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 1 부터 10 까지 프로세스가 있으면 내가 3 에서 4 까지를 못한다. 내가 정답에서 정답까지 나아가는데 내가 보기 영역을 잘 못 읽거나 아니면은
문제 파악하는데 핵심 내용을 이상하게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상하게 읽는다거나 이런 부분 실수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마지막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뭘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양을 채워야 되고요. 그 양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방법 같은 거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음. 네, 잠시만요. 지금 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줌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소리가 끊기기 때문에. 네, 줌으로 잠깐 들어가서 드릴게요. 네, 비밀번호가 어떻게 네. 네. 제 화면을 이제 중지를 할게요. 혹시 원장 지금 말하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어떻게 하지? 전혀 안 들리는데. 예. 혹시 줌에 계신 다른 분들 원장님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줌에 있습니다. 줌에서 제가 안 진행하겠습니다. 들립니다. 안 들리죠? 예. 다 안 들리고 진행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장님. 네네. 네, 됐습니다. 예. 예, 지금 들리시나요? 줌에서? 예, 그럼 제가 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예.